271쪽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토지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몇 조에 근거해서 취득한 겁니까? 187조,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에요. 187조는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187조의 기타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즉 공시해야 돼요.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건물과 토지의 경우 공시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이를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보존등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죠.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예요. 따라서 보존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라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보존등기는 순위번호가 1번이에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1번입니다. 이때 이 신청인의 이름이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관은 소유권자로 신청인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신청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등기법에서 65조에서 4명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명. 65조 제1호,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호에는 외우셔야 돼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요 대장을 통해서. 요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을 얘기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죠. 대장을 만드는 것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법원은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이에요.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용 절차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이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를 얘기해요.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국가기관이 소유권자로 인정을 해준 자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부터 4호까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인을. 이때 여기 1호부터 요 4호까지는, 3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4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건물만 해당되고 토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물은 신청할 수 있고 토지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느냐?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있죠? 건물도 있고 그리고 토지도 있을 겁니다.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존재하죠. 지적공부 안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에는 토지대장도 있을 테고 임야대장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토지의 경우에는 요 4호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요? 1호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1호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호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호는. 하지만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니까 1호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까? 재산적 가치는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자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네 번째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4호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호 갖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4호는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있죠.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있어야지만 확인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서의 요건이에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 맞아요? 네. 이때 건축 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네. 이 건축 허가서에는 건축물의 표시도 있고요. 건축 허가 명의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명의인 또는 건축주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건축 허가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문제는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건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요. 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건축 허가서의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에 건축물의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건물을 올리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죠.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건축주, 건축허가 명의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 명의 또는 건축주는 소유자의 표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종종 출제가 되죠. 없습니다. 이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 소유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여기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으로 등록된 상태예요.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장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요거는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는 국가로 등록된 상태예요. 이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분배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건국이 아니죠. 강복기 됐을 때 그때 이승만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했어요. 국민들에게. 물론 돈 있는 놈에게만 분배했겠죠. 북쪽에서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면 전부 다 국가 소유예요. 그걸 국민들에게 분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저한테 분배된 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여튼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요게 맞아요.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상속인 요 그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이란 개념은 민법에서도 하셨겠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전부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이란 개념 자체가.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얘가 보존등기 신청할 권한이 없으니까 상속인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나오는데 상속도 포괄승계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부 다 승계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 권한도 승계받았겠죠.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승계를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괄승계인은 문제가 되는 게 유증인데요. 이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그래서 이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인 유증은 유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언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이때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불러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유증.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특정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유증, 특정유증. 그러면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포괄승계인.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괄승계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그자의 포괄승계인은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그자의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요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미확정 판결은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미확정 판결,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그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번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판결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판결서가 이렇게 있을 때 판결서에 등록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주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을 테고 원고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피고를 기록하는 칸도 있습니다.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원이 내린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이 돼요. 결론. 주된 문장, 결론. 이 주문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이니까 대단히 짧겠죠. 보통 두 줄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네 줄을 넘지 않습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이 뭐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이라고 했습니까? 확인 판결. 뭐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종류는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판결 주문에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결의 이유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과정, 이유들을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돼요. 여기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고 피고에게도 판결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자인데요. 이 원고 피고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주관적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부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돼요. 이때 주문의 끝문장 갖고는 판결의 종류를 따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주문의 판결 끝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건 관계없이 요 이후에 갑이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다면 법원은 갑을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갑을 소유자로 인정한 것에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판결의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판결 이후에 갑이 소유자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을 해준 자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피고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법적인 분쟁의 상대방은 A입니다. 근데 A와 소송이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A 대신에 제 친구인 B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 받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가 그냥 좀 나랑 같이 소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끝날 수 있겠죠. 친구니까. 그러면 A가 법적인 분쟁의 상대방인데 얘는 친구예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얘를 삼아야 되죠. 맞아요. 얘를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친구인 B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분쟁의 상대방만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피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정당한 판결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입니다.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 그렇다면 이 건축주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건축주는? 금방 제가 11초 전에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피고 적격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분 40초 전에 건축허가 명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얘는 피고 적격이 없어요.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얘네는요? 얘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피고 적격. 그래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271쪽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 있습니까? 3번. 3번을 보시면 이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말로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보존등기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공유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서 등기부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공유자 1인이 공유자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요 3번이 이런 뜻이에요. 갑 1억, 을 1억, 병 1억. 원식 각출해서 건물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1억 원씩 각출해서.
그렇다면 이 갑을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지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갑이 이러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요? 등기부에는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서 권리자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전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냐면 이렇게 신청해야 돼요. 전원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겠습니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정리하죠? 원칙적으로 보전 등기는 공유자 1000원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갑을 병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명의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3번에 별표 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은 아직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 겁니다. 2번과 4번은. 그 다음에 신청 절차를 보시면 신청인은 오른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보갈 승계인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유증을 지적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는 것은 유증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포괄 수증자의 경우에는 직접 장기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셋째 줄에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 보전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결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1호부터 3호까지는 건물, 토지 둘 다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4번을 보시면 건물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 4번에 해당되는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건축 허가서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5번에 신청 정보 있습니까? 네, 별표 치시입니다. 별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5조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에 뭐라고 근거 조항을 기록해야 될까요? 65조 제1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65조 제 몇 호일까요? 2호. 써놨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65조. 그렇죠. 수용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한 자는 신청 근거 조항을
신청 정보에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65조 제3호. 확인서는요. 65조 제4호. 그래서 신청 근거 조항을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더 중요하죠. 이 경우 등기원인과 날짜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느냐면 보존 등기의 등기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원인들을 일일이 다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날짜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정보에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를 보시는데 거기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등기필 정보는 단독 신청의 경우는 첨부하지 않죠.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뭡니까? 등기필 정보. 맞아요. 따라서 단독 신청인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정보는 보존 등기 신청 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그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 승낙,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보존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럼 보존 등기 신청 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에 직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이 직권 보존 등기는 가처분 등기를 공부하셔야지만 여기 이해되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할 때 잠시 보실 건데요. 이 직권 보존 등기는 좀 중요해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가처분 등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280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부터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민법에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먼저 공부해버리면 민법에서 이게 헷갈리셔요. 등기법 때문에 민법이 헷갈려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민법 선생님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를. 네. 그래서 민법에서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324쪽까지 넘어갑니다. 4월달부터는 할 거예요. 4월달에는 해도 될까요? 네. 그때 민법 지식에 자신이 있을까요? 네. 네. 그래도 해야 돼요. 4월달부터는. 네. 그때까지 열심히. 4월달. 그러니까 3월달이 되겠죠. 3월달엔 들어갈 테니까. 네. 그러면 324쪽을 보시는데 신탁에 관한 등기가 나옵니다. 혹시 민법에서 명의신탁 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지금 신탁법성의 신탁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신탁등기는 다 할 생각은 없어요. 개념만 볼 겁니다. 개념만. 이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과 계약은 같은 뜻이에요.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명의신탁 계약은 의미가 뭐냐면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그리고 갑은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자. 그 다음에 을을 명의를 부탁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라고 부르고 명의신탁 계약은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명의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명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고 저당권 등기도 다 가능해요. 다만 가장 일반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예로서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예로서 설명하면 갑이 을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계약에 따라서 등기 명의가 을로 넘어가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만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죠. 네. 맞아요. 따라서 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되니까 이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대외적 소유권만 취득해요. 그리고 갑은 명의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명의신탁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은 뭐고 대내적 소유권은 뭐냐면 갑과 을은 당사자죠. 당사자 안에서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서의 소유권은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도 있겠죠.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권자, 갑과 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진짜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명의신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화시킵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진짜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화시키니까 등기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의 개념이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양반이죠. 그 당시에 이제 민법 선생님 중에서 가장 넘버원 소리를 듣던 분인데, 네, 딱 와서 의자를 갖고 와서 여기 딱 앉아있다가 요 그림을 그리셔요. 그리고 이제 신변 잡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그림 딱 그리시고 신변 잡기 얘기하기.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게 명의신탁의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보겠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는 믿고서 부탁하는 자, 부탁을 맡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수탁자는 부탁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의 의미는 갑이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 권리는 소유권이 원칙이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일반적이니까 소유권을 예로 들어요.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자체를 믿고서 부탁했으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계약은 대외적인 소유권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둘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등기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했죠.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 명의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갑니다.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럼 이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권리 자체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등기를 하는데 신탁의 목적을 등기하는 것을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 갑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홀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민을 가야 되는데 요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혼자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머니 때문에 이민을 가는지도 몰라요. 아이들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셔요? 총각인데. 그래서 이 갑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 너한테 넘길 테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좀 놔달라. 월세가 나면 우리 어머니에게 탈다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이 수탁자가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를 놔서 월세가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달달이 월세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생활비로. 그럴 수 있겠죠? 이때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을 받는 자라고 해서 수익자라고 불러요.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신탁의 목적은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믿고서 부탁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관리자. 누구예요? 을. 대외적인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다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죠?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가. 등기 의무자. 아이고, 이렇게 써서. 을. 가.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리고 이 신탁 등기는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신탁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이거 동시에 신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동시에 신청이 되고 여기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니까 순위번호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요 칸은 등기원인과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에요. 등기원인과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런데 부탁을 받은 자죠. 맞습니까? 따라서 수탁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취득해요. 다만 수탁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소유권 행사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신탁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로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신탁의 목적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탁의 목적을 기록할 칸으로서 너무 여백이 작습니다. 칸이 작아요. 맞아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뭐를 기록하냐면
신탁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탁이라고 기록하고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 칸이 너무 적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가 뭐냐면 신탁 원부라는 장부입니다. 이 신탁 원부는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이걸 신탁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탁 원부를 보기 위해서는 번호를 보고서 찾아가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신탁 원부라는 장부는 여기에 기록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죠. 따라서 신탁 원부는 강의의 등기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의의 등기부. 만약에 신탁의 목적의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다 별도의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그러면 신탁 원부도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신탁 원부도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주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신탁 등기는 부수적인 등기고. 되셨을까요? 네. 요 정도만 보시죠. 이게 신탁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림을 3개만 더 그리면 다 해결합니다. 출제되는 것은. 네. 그래서 일단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못 외우시겠죠? 그냥 흔적만 남기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인데요. 줄은 아직 안 치겠습니다. 개념만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29쪽에 가등기를 보십니다. 가등기.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